조선의 심장, 한양의 변두리, 허름한 기와집이 모여있는 동네에 밤이 깊었습니다. 세찬 가을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어둠을 채우던 그 밤, 26의 여인 서연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여인의 애절한 울음에도 남편 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양 저작거리에서 가장 성실한 곡물 장수로 꼽히던 건강한 사내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억울함과 분노의 그림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사흘 전 한양 최고의 권력가 김대감 대카인들이 들이닥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탈자처럼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박민준, 우리 대감 어른께 빌린 돈 100냥을 당장 갚아라.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평생 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어. 뭐라고? 이놈이 아직도 발뺌을 하는구나. 이 차용증을 똑똑히 보아라. 내 놈의 도장이 찍혀있다. 하인들이 내민 차용증에는 과연 민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민준은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가짜요. 명백한 위조요. 내가 언제 그런 돈을 빌렸단 말이오. 억울합니다. 닥쳐라.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풀든지. 당장 100냥을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가게와 집, 그리고 저 계집까지 모두 빼앗을 것이다. 하인들은 막무가내로 민준을 끌고 가 무자비하게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그날 밤, 민준은 끓어오르는 분함과 절망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아니에요, 서방님. 기운 차리셔야죠. 다 괜찮을 거예요. 저 악독한 김대감 놈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쿨럭, 쿨럭.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준은 결국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남편의 마지막 말을 서연은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김대감. 당신을 반드시 내 손으로 벌하겠어. 반드시. 김대감은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악덕 양반이었습니다. 가짜 차용증으로 선량한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그의 오랜 수법이었지요. 서연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치밀하고도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서연은 깊은 슬픔을 차가운 결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돈으로 당한 원수는 돈으로 갚아야 해. 김대감이 쓰는 방법 그대로 돌려주겠어. 서연은 남편이 남긴 작은 전당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복수의 발판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전당포를 고리대금업으로 전환하고 한양 저작거리를 돌며 돈이 급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십니까? 저희 전당포로 오십시오. 이자는 조금 비싸지만 담보만 확실하면 즉시 빌려드립니다. 서연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작은 돈부터 시작해 점점 규모를 키워 그 돈으로 김대감의 재산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처음에는 쌀가마니나 옷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서연의 전당포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금고는 날마다 불어났지만 서연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대감 댁 사람들. 그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해.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몇 달이 지나자 서연의 전당포는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김대감의 주변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운명 같은 손님이 전당포를 찾아왔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준수한 외모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행색은 양반이었으나 옷차림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고고한 기품이 있었지만 얼굴엔 근심이 서려 있었죠.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50냥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50냥은 상당한 거금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담보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남자가 품에서 꺼낸 것은 값비싼 옥패 하나였습니다. 옥에 새겨진 문양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김대감 가문의 문양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김도현이라 합니다. 김도현.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제 발로 복수의 덫에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50냥을 빌려드리지요.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사정이 궁금했지만 속내를 감추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아버님과 뜻이 맞지 않아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님의 사업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서요. 서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혼자 살며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올곧은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어찌 사실 계획이신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님처럼 부정한 방법으로는 절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도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의 올곧음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 다시 전당포를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훨씬 이른 날이었습니다.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벌써요. 아직 기한이 한참 남았는데요. 다행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구하게 되어 돈을 마련했습니다. 빌린 돈은 약속대로 갚는 것이 도리이지요. 도현은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갚았습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김대감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현은 종종 전당포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오늘도 손님이 많으시군요. 혼자 이 모든 일을 하시니 힘드시지 않습니까? 서연은 도현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스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복수를 해야 하는데. 어느 맑은 가을날 도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제가 북한산 단풍 구경이라도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즘 단풍이 절경이라 하더군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가끔은 쉬셔야지요. 일만 하시면 몸이 상합니다.
도현의 따뜻한 배려에 서연의 마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를 통해 김대감의 약점을 찾아내야 해. 사랑은 나중이야. 복수가 먼저다. 다음 날 해질 무렵 서연은 약속 장소인 북한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무채색 옷 대신 깨끗한 비취색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자신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는 도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셨군요. 오늘 유난히 고우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자, 올라가시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전당포 일에만 매달려 있던 서연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지요. 저도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위안을 얻곤 합니다. 두 사람은 작은 계곡 옆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 낭자는 어찌하여 전당포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야 해서요. 그러셨군요.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힘드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도령께서는 아버님과 왜 사이가 좋지 않으신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복수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고리대금업을 하시는데 너무나 부정한 방법을 쓰십니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가 지고 산속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한편 서연의 사업은 점점 번창하여 이제는 제법 큰 돈을 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대감에게 직접 접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이 큰 사업에 투자했다가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제 때가 왔다. 서연은 중간 상인을 통해 김대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담보는 김대감 소유의 가장 비옥한 토지 문서였습니다. 돈이 급했던 김대감은 서연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자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박민준의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좋다. 그 조건으로 하지. 당장 200냥을 빌려달라. 복수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을 만난 서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다. 그냥 일이 잘 풀려서요. 도령께서는 과거 공부는 잘 되어 가시는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과거에 응시하여 꼭 합격해서 정의로운 관리가 될 것입니다. 도현의 순수한 꿈을 듣자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수가 시작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현에 대한 감정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대감은 원금 상환을 계속 미뤘고 서연은 그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0냥이 되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으니 약속대로 토지 문서를 내놓으시지요. 잠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군. 궁지에 몰린 김대감은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관청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서연을 불법 고리대금업자로 고발한 것입니다. 며칠 후 관청의 포졸들이 서연의 전당포로 들이닥쳤습니다.
서현. 불법 고리대금 혐의로 너를 체포한다. 무슨 근거로 이러십니까? 모든 거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닥치고 따라오너라. 포졸들이 서연을 끌고 가려는 순간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무슨 일이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거칠게 다루는 것이요? 이 여자는 불법 고리대금업자다. 상관 말고 비켜서시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시오. 김대감의 아들인 도현이 당당하게 나서자 포졸들은 당황하며 물러갔습니다. 그제야 도현은 이 모든 일이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포졸들이 물러간 후 도현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현 낭자. 정말 제 아버님과 거래를 하셨던 겁니까?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을 기억하십니까? 도령의 아버님께서 가짜 차용증으로 억울하게 몰아붙여 분사하게 만드셨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시려고 저에게 접근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도령께는 진심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도령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아버님은 미워하지만 도령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잘못과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김대감에게 마지막 통보를 보냈습니다. 사흘 안에 400냥을 갚지 않으면 토지 문서를 압류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관청에 공개하겠다고 말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김대감은 직접 서연을 찾아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과 내년이 무슨 관계인지 알고 있느냐? 내 아들을 이용해 나에게 접근한 것을 승우에게 다 말해버리면 어찌 될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 저도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대감께서 어떤 방법으로 제 남편을 죽였는지 말입니다.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순간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승우야, 마침 잘 왔다. 이 계집의 정체를 알려주마. 이 계집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너를 이용한 것이다. 서연 낭자. 정말입니까?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와 만남, 전부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도령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님 편을 든다면 그래도 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로서의 도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님 편을 들 수도, 낭자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만 떠나겠습니다. 도현이 떠난 후 서연은 김대감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김대감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모두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대감께 당한 사람이 제 남편 하나인 줄 아십니까?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대감의 악행을 증언할 것입니다. 결국 사흘 후 김대감은 파산했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그의 토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녀의 마음은 허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도현은 마을로 내려와 아버지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서연의 복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서연 낭자는 정당한 일을 한 거야. 내가 사과해야 해.
도현은 서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북한산 자락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 낭자. 도령. 어찌 여기까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낭자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낭자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령. 저도 도령을 사랑합니다. 복수보다 더 소중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 사랑과 용서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 고리대금으로 모은 돈으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의로운 대부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곳을 만듭시다.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김대감에게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찾아와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의 김대감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원수였던 김대감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과하는 모습에 서연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저희와 함께 속죄하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어르신이 해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김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과 도현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아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헌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원한을 이기고, 진정한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